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진현 작가의 다시 시작된 사랑을 위하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소설은 작가가 동일본 대지진 직후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터전을 이룬 뒤 떠나거나 남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쓰게 된 장편소설 20권 중 일부인데요. 잊었다고 생각한 과거의 연인 히데오와 함께 갔던 20권을 우연히 TV에서 보고 관련된 기억이 하나둘씩 떠올라 마침내 그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50대 중반이었으니 이제 거의 이른일 것이었다. 나는 금세 그를 알아봤다. 그도 나를 금세 알아봤다. 짐작했던 대로 다카하시상은 노구의 몸이 되어 있었다. 그래도 큰 키와 다부진 체격은 여전했다. 어깨와 허리가 약간 구부정하기는 했지만 그 연세의 다른 노인에 비해 여전히 꼿꼿했다. 점심 무렵이었다. 그가 내게 무얼 먹을 테냐고 물어서 나는 아무거나 좋다고 했다. 예전에 초밥을 좋아하지 않았느냐고. 시내에 괜찮은 초밥집이 있다고 하여 나는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였지만 깨름칙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설마 인근 연안에서 잡은 생선으로 요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가 권할 정도라면 믿고 먹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할 터였다. 후쿠시마 도심 한가운데로 차를 몰아가며 그가 엄마는 요즘 어떠냐고 물었다. 여전히 활기차다고 말하는데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그게 엄마의 매력이지 라고 말하며 그도 웃었다. 우리는 엄마의 활기참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았다. 15년 만에 만났는데도 서로 통하는 지점이 있었다. 다카하시 상이 이끄는 대로 주방 앞에 바에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마주 앉아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에 안도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어쩌면 그래서 그 역시 그 가게에 그 자리를 택했는지도 몰랐다. 자주 오는 곳인지 주방장이 그에게 아른 척을 했다. 그가 익숙하게 게살 샐러드와 생선조림과 초밥 몇 가지를 주문했다. 그는 내가 즐겨 먹던 것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다카하시 상이 샐러드를 소스와 잘 버무려지도록 뒤적이며 요양원에서 나왔다며? 하고 물어서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어떻더냐고 물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좋아 보이셨다고 했다. 주방장이 내주는 첫 번째 초밥을 씹으며 나는 너무 맛있다고 데려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가 주방장을 향해 이 아가씨가 자네 초밥을 칭찬하는군 하자 주방장이 내게 서비스라면서 방금 초밥으로 만들어 내놨던 흰살 생선 한 점을 두툼하게 썰어 내주었다. 다카하시 상이 늙은이 혼자 올 때는 이런 것도 없었다면서 다음에도 나와 함께 와야겠다고 농담을 하자 주방장이 꼭 그래달라고 받아치며 그에게도 두툼하게 썬 생선살을 내놨다. 두 번째 초밥을 기다리며 내가 일은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었다.
그는 힘들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아니겠느냐며 쓸쓸히 웃었다.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으니 나쁘지 않다고만 짧게 대답했다. 무르나 마나한 질문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가 아직 맞다면 15년 만에 만난 내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시시콜콜 떠들어댈 리 없었다. 다카하시상이 생선조림 접시에서 무 한 조각을 자신의 접시로 덜어갔다. 그리고 내게 회사 일은 어떠냐고 물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다고 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일해서 휴식 기간을 가져볼까 한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 몫에 접시에 남은 초밥을 마저 집어 먹었다. 미소 시루를 마시고 초생강으로 입가심을 하고 녹차를 마셨다. 히데오는 잘 있죠? 나는 그제야 물었다. 다카하시상도 여태 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우리는 누가 먼저 시작할까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잘 있지. 그럼 잘 있고 말고. 어디에 사느냐고 물으려다 말았다. 결혼은 했느냐고 물으려다 말았다.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지 물으려다 말았다. 다카하시상이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해줄까 하고 기다렸지만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나온 초밥을 먹고 주방장과 농담을 주고받고 세 번째로 나온 초밥을 먹고 내게도 어서 먹어보라고 권했다.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나온 망고 샤베트를 먹으며 그가 툭 내뱉듯 히데오에게 함께 가보겠느냐고 물었다. 좀 멀리 있는데 괜찮겠느냐고 연이어 물었다. 나는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샤베트 스푼을 입에 문 채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두터운 유리그릇 안에 샤베트를 녹여 먹기라도 하겠다는 듯 스푼으로 쿡쿡 찌르며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도 돼요? 얼떨결에 되물었다. 사실은 이수야. 그도 사실은 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엄마처럼 그도 곧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까? 아니면 히데오에게 가서 직접 들으라고 할까? 사실은 그들은 왜 무엇을 내게 숨기고 있는 걸까? 오래 잊고 살았다.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장의 사진으로 그날의 단편적인 기억이 떠오르고 그 시절의 온갖 추억과 상처들이 떠올랐다. 즐거웠던 기억들은 물론이고 내게 전화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하던 그 말투와 억양과 목소리가 떠오르고 급기야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살다간 내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체온과 숨결과 뼈와 살의 작은 마디마디까지 모두 떠오르고 말았다. 그 장면마다에 실린 기쁨과 슬픔과 고통의 감정들마저 고스란히 되돌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얼굴은 생각나지 않았다. 엄마와 다카하시상이 사실은이라고 말할 때의 말줄임표 같은 그의 얼굴. 나는 확인하고 싶었다. 오늘 신칸센 대합실에서 저 멀리 홀로 서 있는 다카하시상을 먼저 알아보았듯 뿌연 실루엣으로만 남아있는 그 역시 나는 바로 알아볼 것이다. 아, 저런 모습이었지.
저런 얼굴이었지.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세월만큼 나이가 들었는데 분명 변하지 않았을 어떤 모습을 나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후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 나는 말 줄임표와 뿌연 실루엣에 갇힌 답답함을 벗고 좀 더 선명하게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기억과 감정과 그 감정의 실체를 일치시키고 나면 나 자신과도 바로 대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무엇이든 어떤 형태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다카하시상은 끝내 사실은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그를 만나 직접 확인하면 될 일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이후로 다카하시상은 별달리 말이 없었다. 차는 금세 후쿠시마시를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달렸다. 나도 딱히 할 말을 찾지 못해 차창 밖만 내다봤다. 그는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 했는데 머릿속이 복잡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복잡한 머릿속과 달리 그가 운전하는 차는 익숙하여 편안했다. 아기를 가졌을 때에는 물론이고 그 전에도 그는 가끔 학교 앞으로 늦은 밤 역 앞으로 히데오 대신 엄마 대신 픽업을 오곤 했다. 히데오와 엄마와 함께 다 같이 깊은 산속의 온천 마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엄마가 아저씨와 함께 살기 전의 일이었다. 1박 2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먹고 마시고 산책만 하다 왔는데 그때도 히데오와 그가 교대로 운전했다. 엄마가 필요하면 자기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무도 엄마에게까지 운전대를 맡기려 하지 않았다. 나도 엄마가 운전하는 차는 절대 타지 않을 거라고 거들어서 엄마가 눈을 흘기며 내 등짝을 후려쳤다. 언젠가 온천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내가 먼저 차 안에 침묵을 깼다. 어디더라? 그 계곡에 눈이 잔뜩 쌓여있고 노천탕도 있고. 아, 그래. 그런 적이 있었지. 골똘히 굳어있던 다카하시상의 입가에 반짝 미소가 번졌다. 계곡 위에 단층의 목조 건물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지어져 있고 그 안에서 장작불가에 둘러앉아 냄비 요리랑 꼬치에 끼워 구운 생선 요리도 먹고요. 본관에서 계곡 건너편으로 정자처럼 지어져 있었던? 네, 맞아요. 여관에 미니버스로 이동해도 되는데 우리는 걸어서 그 다리를 건넜지. 생각보다 멀고 엄청 추워서 막 후회하고 누가 먼저 걷자고 했냐고 서로 투덜거리고 히데오가 오르막길에서 얼음을 밟아서 미끄러졌지 않니?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거기가 어디였어요? 다카하시상이 예의 따뜻한 미소로 나를 돌아다봤다. 아시노마키 온천 마을이었을 거다 아마. 아직도 있을까요? 물론 있겠지. 온천물이 마르거나 식지 않았다면. 그 댁에 보내주셨던 친구분은 아직 거기 계시고요. 댁에? 홋카이도에서 수산물 도매업 하시던 분이요. 아, 그 친구. 용케도 기억하고 있구나. 그 친구는 은퇴하고 슬슬 여행이나 다니고 있지. 아들이 가업을 물려받았어. 우리는 또 몇 가지 일들에 대해 서로의 기억을 맞추며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절로 웃음이 지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아득하니 그리워져 쓸쓸해졌다. 차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들판 너머 높은 산 꼭대기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다. 그가 한참 더 가야 하니 졸리면 자도 좋다고 말했다. 그럴까요, 그럼? 일부러 더 명랑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말 잘 듣는 착한 딸처럼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잠이 올 리 없었다. 스며시 눈을 뜨고 차창 밖을 내다봤다. 얼마쯤을 가자 들판에도 길가에도 눈에 흔적들이 보였다. 간간히 나타나는 마을의 집들 사이도 지붕 위에도 잔설이 쌓여 있었다. 2시간 남짓 달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저층 건물이 밀집해 있는 소규모 지방 도시로 들어섰다. 소도시의 번화가를 관통해 가다가 그가 내게 커피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렇잖아도 한 잔 마셨으면 하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함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으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주문한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교대로 화장실을 다녀왔다. 길지 않은 번화가가 끝나고 길가의 건물들이 뜸해졌다.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들인 완만한 언덕길을 올랐다. 마시던 커피가 바닥을 보일 때쯤 양쪽이 녹음으로 우거진 숲길로 들어섰다. 마치 시간이 빠르게 흘러 나무들이 쑥쑥 자라고 있는 것처럼 양쪽 숲의 나무들의 키가 커지고 밑동이 굵어졌다. 나무들이 심긴 간격도 넓어졌다. 거대한 나무들이 저 하늘 끝에서 맞닿아 마치 초록세상의 국륭 높은 동굴을 통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축축한 이끼로 뒤덮인 나무 둥치는 이제 몇 사람이 둘러서야 할 정도로 굵어졌다. 차창 밖을 스치는 웅장하고 경이로운 자연의 풍광을 나는 넋을 잃고 바라다 봤다. 내가 지금 누굴 만나러 가고 있는지도 잊을 만큼 굉장히 인상적인 풍경이었다. 이윽고 하늘이 열렸다. 도로 폭이 좁은 오르막길이 시작되고 낙엽이 져서 나뭇가지들이 성긴 산길이 시작됐다. 산이 깊어지며 잔설이 쌓여갔다. 나뭇가지에도 미처 녹지 않은 눈이 흰 꽃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산 중턱에 이르러 평편한 공터가 나타났다. 자잘한 자갈이 깔린 꽤 넓은 주차장이었다. 주차장 입구에 팻말에 적힌 한자는 길기도 했지만 어려워서 잘 읽을 수 없었다. 중간중간에 사와 수목이란 글자만 언뜻 읽을 수 있었다. 차에서 내려보니 주차장의 한쪽 끝으로 거대한 나무 기둥 2개가 나란히 세워진 입구가 보였다. 매표소와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있었다. 따로 차단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위기로 보아서는 수목원이었다. 수목원이라니, 히데오는 이런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얼마 전까지는 오염지역에서 일했다더니 이번엔 수목원이었다. 워낙 나무를 좋아하기는 했었다. 그보다 사진 찍는 일을 더 좋아했고 공부도 그쪽으로 했다. 희귀식물이나 나무와 숲의 성장 과정을 찍는 수목원의 전속 사진 작가라도 된 걸까? 아예 나무를 심고 돌보는 사람으로 직업을 전환한 걸까? 타카하시상이 매표소 옆에 기둥을 쳐다보고 있는 나를 불러 이쪽 하고 말했다.
먼저 앞장서 걸어가더니 주차장 밖으로 빠져나갔다. 나는 얼른 그의 뒤를 쫓았다. 저기가 아니고요. 뒤쪽을 가리켰다. 아니, 이쪽이다. 주차장에서 왔던 길을 되짚어 30여 미터쯤 내려가자 오른편 숲 사이로 난 샛길이 나타났다. 올라오면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길이었다. 좁은 흙길인데다 잔설이 박혀 있어 차를 타고 가는 속도로는 놓치기 십상일 듯했다. 다카하시상이 그쪽으로 발을 돌렸다. 나도 잠자코 그를 따라갔다. 거친 흙길의 양옆으로 눈이 쌓여 있었다. 발을 디디는 곳에는 걷기 좋게 듬성듬성 나무 계단이 박혀 있었다. 길가의 큰 나무들의 뿌리가 길 쪽으로 드러나 자연스럽게 계단 구실을 하는 곳도 있었다. 앞서가던 그가 나무 둥치를 짚고 서서 나를 돌아다보며 기다렸다. 힘들지?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나는 숨이 차올라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이윽고 깨끗이 빗을대어 있는 평지로 올라섰다. 평지 저 끝으로 낡은 나무 기둥 위에 지와 기붕을 올린 일주문이 나타났다. 산사의 입구였다. 일주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자 바로 오른편으로 서 있는 나무 기둥과 나무판에 소원을 비는 나무 조각들이 붉은 실로 잔뜩 묶여 있었다. 낡고 오래된 여느 사찰과 다름없이 넓지 않은 경내의 양옆으로 부속 건물이 있고 중앙에는 아담한 석탑이 눈가루를 이고 있었다. 그 너머로 높은 돌계단 위에 2층으로 올린 목조 건물이 본당인 모양이었다. 마당가의 부속 건물에서 나오던 스님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합장하고 깊이 머리 숙여 인사했다. 다카하시상도 합장하며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그를 따라하는 신용만 했다.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차 한잔하고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먼저 좀 보고 오겠습니다. 스님이 나를 쳐다봤다. 다카하시상도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또 마주 합장하고 깊이 고개 숙여 절했다. 스님은 다카하시상은 물론이고 나 역시 알고 있는 듯 했다. 어떻게 누구라고 알고 있는 것일까? 다카하시상은 본당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옆으로 난 샛길로 향했다. 본당을 바치는 거대한 석단의 돌담 옆을 지나자 낡고 조그만 사당이 나타나고 그 뒤로 오래된 묘지들이 있었다. 작게나마 석탑을 세워놓은 것도 있는 것으로 보아 열반에 든 스님들의 묘지인 듯했다. 그곳을 지나자 마른 잎도 거의 진 수령 오랜 겨울나무들의 숲이 시작됐다. 땅에도 10개의 흰 눈이 쌓인 완연한 겨울 숲이었다. 앞서가는 다카하시상을 따라 나도 그 사이로 난 오솔길로 들어섰다. 히데오는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이라도 하는 걸까? 따로 무슨 공부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귀의라도 했단 말인가? 다카하시상이 사실은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 얼마쯤을 올라가자 나무들의 간격이 넓어졌다. 언 땅에 박힌 얇고 길쭉한 돌기둥들이 눈에 띄었다.
새끼를 꼬아 엮은 줄로 자그마한 나무 팻말을 매달아 놓은 나무들도 있었다. 올라갈수록 돌기둥과 나무 팻말이 늘어났다. 가만히 보니 하나의 돌기둥이 하나의 나무 곁에 가깝게 박혀 있고 그런 나무마다 팻말이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특별한 나무들인 모양이었다. 다카하시상이 길에서 벗어나 눈 쌓인 숲으로 들어갔다. 아직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숲이었다. 눈 위에 발자국을 내며 걷는 다카하시상의 뒤를 따라 그 자국만 골라 디디며 걸었다. 이윽고 그가 한 나무 앞에 섰다. 그 옆에 서 있는 길쭉한 돌기둥에 10개 앉은 눈을 털어냈다. 팻말에 묻은 눈가루도 털어냈다. 나도 그의 옆에 가서 멈추어 섰다. 잿빛 돌기둥의 한 면에 글자들이 세로로 길게 음각되어 있었다. 다카하시상이 맨손으로 글자들 사이사이에 박힌 눈을 털어냈다. 다카하시 히데오. 어려운 한자들을 다 잊었다 해도 그 글자들만은 잊었을 리 없었다. 특별한 나무들의 수종이나 심은 연도 등을 적어놓은 것이겠거니 했다. 그런데 다카하시 히데오. 그의 이름이 왜 여기 박혀 있는가? 53년 7월 24일부터 23년 10월 7일. 돌기둥의 다른 면에 적힌 이 날짜들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멍한 눈을 들어 다카하시상을 쳐다봤다. 그의 표정이 침통했다. 눈높이에 매달린 팻말에도 똑같이 적혀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 높이 솟아있는 나무를 올려다봤다. 서로 간격이 넓은 다른 나무들에 비해 턱이나 가깝게 심긴 바로 옆의 나무와 저 위쪽의 둥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열리목이었다. 바로 옆의 나무에도 팻말이 달려 있었다. 그 옆으로도 돌기둥이, 아니 잿빛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팻말에 적힌 까만 글자는 눈가루를 털어내지 않고도 바로 읽을 수 있었다. 다카하시 리에. 설마 그럴 리 없었다. 그쪽으로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비석의 글자에 박힌 눈가루를 털어냈다. 똑같은 글자가 응각되어 있었다. 비석의 다른 한 면에 적힌 생몰 연대를 눈가루를 털어내듯 먼지를 씻어내듯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읽었다. 13년 4월 26일부터 13년 4월 26일. 우리 아기에게도 이름이 있었다. 리에, 리에짱. 리에의 리는 이수의 리, 내 이름 앞에 글자와 같았다. 다카하시상과 히데오가 틈만 나면 몇 권의 장명 사전을 펼쳐놓고 앉아 의논하고 고심하여 지은 이름이었다. 엄마와 나는 너무 예쁘다고, 게다가 내 이름자가 들어있어서 더 좋다고 손뼉을 치며 기뻐했었다. 나는 다카하시상을 돌아다봤다. 그는 히데오의 나무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한 손으로 어루만지고 두 손으로 어루만지고. 대체 이게 다 뭔가요? 미안하구나.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헤이세이 23년이면 2011년 10월 꼭 4년하고 2개월이 되었구나. 리에는요? 리에의 이름이 왜 여기 적혀 있는 거죠?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구나. 내려가서 이야기하겠니?
아니요, 여기서 말해주세요. 4년 전 히데오와 리에의 유골이 한 단지에 담겨 이 아래 묻혔다. 옥수수 가루로 빚은 단지가 먼저 분해되고 히데오와 리에의 유골도 금세 이 숲의 흙과 나무가 되었다. 그의 유언이었다. 히데오의 벽장에 있었던 큐브만한 나무 상자가 우리 리에의 유골함이었단다. 다카하시상은 반대했지만 그가 한사코 품에 안고 데려왔다고. 언젠가 벽장에서 처음 보는 상자를 발견하고 억지로 열어보려다가 그가 질겁하며 뺏는 바람에 또 몹시 성질을 냈었다. 그에게서 상자를 도로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다미 방의 미닫이 문이 넘어가도록 문을 쾅 닫고 나와 며칠 동안 그의 집으로는 내려가지도 않았다. 상자에 대해 그때 그가 뭐라고 변명했었는지 잊었다. 그때 말고도 내가 사소한 일로 성질을 내고 풀어지고 또 성질을 내고 풀어졌던 일은 너무나도 많았으니까.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 술을 마시고 취하고 지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마시고. 그러나 그는 다른 때처럼 나를 달래지 않았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 죄풀에 지쳐 내가 먼저 그를 찾았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굴었다. 백혈병이었단다. 초기 단계였지만 오래 투병하다 죽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내게는 끝내 숨긴 채 거짓말을 해서라도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게 했다고. 그 과정과 끝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고통스러워하는 환자 곁을 지키며 보살펴야 하는 가족의 아픔과 이후 그가 떠난 후에 평생토록 짊어져야 할 죄책감과 쓸쓸함에 대해서도. 다카하시상도 그래서 솔직하게 밝히라고 말하지 못했다. 치료를 시작하고 1년 만에 다카하시상의 골수를 뽑아 이식을 했을 때에는 엄마가 틈틈이 두 사람을 돌봤다. 면역 치료를 하며 3년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졌지만 이번에는 엄마가 나에게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반대했다. 그들의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며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딸에게만큼은 그런 짐을 지우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엄마를 이해했다. 한편으로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다카하시상은 곧 대학에서 은퇴했고 히데오의 건강도 염려되어 집을 팔고 한적한 시골로 이사했다. 히데오는 그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카하시상이 결단을 내렸다. 히데오는 다카하시상과 함께 키우기 어렵지 않은 작물들로 농사를 지으며 틈틈이 여기저기 사진 여행을 다녔다. 그리고 자료를 모으며 공부하기 시작했다. 체르노빌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오기도 하고 한국의 원전 지역으로 조사를 온 적도 있었다. 학교 선배의 도움으로 그의 사진과 칼럼이 잡지에 실리기도 했다. 염려했던 대로 병이 재발한 것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2달 전이었다. 그는 치료를 거부했다. 치료를 했다 해도 사실은 희망이 없었고 원전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떠났다. 피해 복구에 손을 보태고 실증적 자료를 모으고 피해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현장 사진을 찍고 활발히 활동했지만 서너 달도 되지 않아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다. 다카하시상의 친구가 주지로 있는 이 절로 옮겨
히데오는 이곳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유언대로 리에와 그의 유고를 하나의 단지에 담아 이 아래에 묻었다. 다카하시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두 나무를 올려다봤다. 한 나무를 손으로 쓸어보고 또 한 나무를 손으로 쓸어봤다. 이름이 적힌 팻말들을 어루만지다가 차가운 두 비석 위에 차례로 손을 얹었다. 다카하시상이 두 나무 사이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히데오와 리에를 묻은 곳이었다.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왼손으로 쌓인 눈을 헤쳤다. 두 나무의 밑동으로부터 연결된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두 뿌리가 서로 뒤엉켜 하나가 되어 있었다. 원래는 저 위에만 저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나무가 자라고 밑동과 연결된 뿌리가 굵어지더니 그 애들을 묻은 자리까지 뻗어와 이렇게 얽혀들기 시작하더구나. 맨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가 된 두 뿌리 위에 손을 얹었다. 영원히 깨지 못할 꿈이라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너무 아득하여 눈물도 나지 않았다. 주변이 금세 어둑해졌다. 다카하시상이 내려가서 따뜻한 차라도 마시는 게 좋겠다면서 나를 잡아 끌었다. 아까 그 스님이 마당의 석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하게 방을 덮여놓았다고 했다. 방으로 들어가 벽에 기대어 앉았다. 다카하시상이 이불을 내려 내 무릎을 덮었다. 스님이 차를 내왔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났을 때쯤 내가 말했다. 오늘 하루 여기 더 있다가도 되나요? 그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이 소반에 저녁밥을 내주었지만 우리는 뜨는 둥 마는 둥 상을 물렸다. 다카하시상이 그동안의 일들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묻고 그가 답했다. 다카하시상은 거듭 미안하다고 말했다. 진즉에 알렸어야 했는데 아니면 영원히 모르게 했어야 했는데 자신도 이제 늙었는지 자꾸 내 생각이 나더란다. 자신이 죽기 전에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도 잘한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그에게 나는 잘하셨다고,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나도 고맙구나. 스님이 따로 준비해 준 방으로 그가 건너가고 나는 컴컴한 방 안에 이불을 펴고 누웠다. 산사의 처마에 매달린 풍경으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밤새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저절로 깊어가는 밤의 소리를 들으며 여러 나무들이 땅속에서 얽히고 설키어 서로 상처내고 보듬고 아물어 하나가 되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밤새 뒤척였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가? 당시의 내게는 그 작은 나무 상자가 우리 리에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나의 상태는 좋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이후에라도 사실대로 말해줬더라면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슬슬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내게 전화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사랑한다고 사실대로 말해줬더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까? 함께 리에를 충분히 그리워하고 그를 충분히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했던 만큼 보살피고 떠나보내고 그의 염려대로 쓸쓸해졌을까? 지금보다 더. 창호지를 바른 문으로 희부한 빛이 비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방을 나섰다. 눈 쌓인 숲길을 헤치고 올라가 리에와 히데오 앞에 섰다. 두 팔을 벌려 두 나무를 한꺼번에 안아봤다. 내 팔로는 두 나무를 한꺼번에 다 안을 수 없었다. 나무 둥치를 밑동까지 천천히 쓰다듬으며 내려왔다. 언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나무의 뿌리가 엉킨 부분을 어루만졌다. 어루만지다가 그곳에 이마를 대고 입술을 댔다. 후두두 눈물이 떨어졌다. 한번 흐르기 시작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 눈물이 뿌리를 적시며 타고 흘러 땅속 깊은 곳 끝까지 닿으면 이 나무들에도 숨이 불어넣어질까. 꿈틀꿈틀 밑동이 다리가 되고 가지가 팔이 되고 눈과 코와 입이 생겨 나를 바라보며 두 팔 벌려 그 따뜻한 체온을 내게도 나눠줄까. 나는 왜 그의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나는 왜 우리 리에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뒤늦은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이 가고 지금 여기 나만 혼자 남았다. 이렇게 늦게 와서 이 울음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울었다. 흐느끼고 흐느끼고 또 흐느껴 울었다. 다카하시상이 올라와 내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울 때까지. 후쿠시마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카하시상이 매년 4월과 10월에 제를 지내고 있다고 했다. 리에와 히데오의 기일이었다. 나는 그때 와도 되냐고 물었다. 그가 그래줄 수 있느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사실은 그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아요. 사진이라도 있었으면 계속 기억했을 텐데. 나는 사진이 있는데도 그렇구나. 그 아이의 사진을 매일 꺼내보는데도 가끔 그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단다. 저에게도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마, 네 사진들도 아직 많이 있단다. 몇 장만 보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한번 보러 갈게요. 계속 그쪽에 계실 건가요? 아직은 힘이 있는 동안은 그럴 생각이다. 나중에 힘이 달리면 나도 그 절에 이 한 몸 의탁해야지. 그렇게 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구나. 후쿠시마역에 도착해서는 다카하시상이 승강장까지 나를 배웅했다. 역무원이 탑승을 독려할 때까지 우리는 승강장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윽고 열차에 올라타기 직전 그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내가 먼저 그를 안았다. 열차에 올라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다카하시상이 뒤로 물러나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도 마주 흔들었다. 열차가 서서히 출발하여 승강장을 벗어날 때까지도 그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 사이타마에 도착해서는 곧장 가게로 갔다. 잘 다녀왔니? 엄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내왔다. 나물이며 잡채며 반찬도 푸짐했다.
수저를 들고 꾸역꾸역 밥을 먹었다. 엄마가 내 앞에 앉아 반찬들을 자꾸 내 밥그릇 위에 얹었다. 그날부터 일주일을 꼬박 앓았다. 열이 올라 엄마가 내 머리에 찬수건을 얹어주고 해열제를 사다가 보리차와 함께 머리맡에 갖다 놨다. 잠시 열이 내려 이불 속에서 나와 앉아있는 동안 엄마가 내 이불과 요를 베란다 난간에 걸쳐 널었다. 햇살이 엄마의 등 뒤로 엷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창턱을 넘어 방 안까지 투명하게 비쳐들었다. 햇살 안에서 먼지 입자들이 부유했다. 벽장문에 기대 앉아 노란 햇살의 터널 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 햇살과 먼지 입자들은 손으로 움켜쥐면 쥘 수도 있을 것 같이 또렷했다. 허공에 대고 몇 번을 움켜쥐어 봤지만 손바닥을 펴면 그저 빈손이었다. 이불을 툭툭 털고 있는 엄마에게 물었다. 나 여기 와서 살까? 엄마가 나를 돌아다 봤다. 햇살이 성모 성신의 후광처럼 엄마의 머리 뒤로 비쳤다. 그럴 수 있니? 생각 좀 해볼까 봐. 아니야, 그러지 마라. 왜? 언제는 나보고 오라면서. 잠깐 왔다 가라는 거였지 아주 와서 살란 소리는 아니었어. 사실 여기 사람들도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불안해해. 살던 데니까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가려야 갈 돈도 없고 설마 하면서 그냥 사는 거지. 알게 모르게 떠난 사람들도 많다. 서울에서는 전쟁 날까봐 어떻게 사느냐고 할 땐 언제고. 그건 다른 문제지. 뭐가 다른데? 그건 날지도 모르는 거지만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된 거야.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피해 다녀도 피하려 해야 피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긴 둘 다 사람이 벌이는 일이긴 하다만. 그럼 나 오지 마? 오지 마. 그냥 살아. 여기 일은 다 있고 지금처럼 그냥 살아. 엄마는 뒤돌아서 다시 이불을 털기 시작했다. 그 손짓이 제법 맵고 단호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나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당분간은 그와 리에를 충분히 기억하고 추억하며 사랑하고 싶을 뿐이다. 그와 함께 갔던 수목원을 찾아다니고 요코하마 베이브리지 마지막 교각 아래 주차장을 다시 가보고 중고 서점을 뒤져 그의 사진과 칼럼이 실렸다는 잡지들을 찾아 스크랩할 계획이다. 그가 찍은 수목원 사진들을 추려 전시회라도 열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가 해왔고 다카하시 상이 이어서 하고 있다는 일까지는 잘 모르겠다. 엄마는 또 내 등짝을 때리며 쫓아보내려 하겠지만 어쨌든 내일쯤엔 다카하시 상이 보냈다는 사진들이 도착한다. 와이파이가 잘 터지면서 파일도 출력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하며 가방에 노트북을 챙겨 넣었다. 예전 집 근처에 24시간 내내 개방하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 그대로 있을까? 집을 나서는데 해질녘의 하늘이 먹빛으로 잔뜩 내려앉아 있었다. 비를 품은 하늘이었다. 현관 앞에 우산꽂이에서 마땅히 들고 나갈 만한 우산이 있는지 살폈다. 까만 접이 우산을 하나 찾아 흔들어 펴보았다. 우산살이 군데군데 녹슬긴 했지만 아직 쓸만했다.
우산을 접어들고서 현관문을 닫고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았다. 등 뒤로 후두득 후두득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